네, 안녕하세요. 상대론에 대한 스페셜 렐러티비티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강의를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특상론적 그 시공간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서로 결합이 된 4차원 시공간 복합체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요런 조합이 관측자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불변인 양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고 실험으로 유도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왜 그래?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매트릭 구조로부터 시간 지연 도출하기인데 우리가 시간 지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소형과 고산에 사고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건을 본 거냐 하면 빛의 방출과 도착이라는 그 두 사건을 본 거죠. 그래서 고산의 입장에서 보면은 빛이 방출한 사건과 다시 도착한 사건은 공간상으로 X'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X'주 Y'주 이게 같은 위치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X'의 변화는 없어요.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같은 위치로 돌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고 소연의 입장에서는 이게 방출할 때는 이 위치에 있었지만 돌아올 때는 이 우주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공간상으로 이게 이제 X축일 텐데 소연은 공간상으로 요거는 다른 위치에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X는 0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 방향하고 G 방향에서는 다시 다 돌아왔으니까 거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요거를 그 시공간 다이그램에서 보면은 이렇죠. 고산이 그 측정한 시간 간격은 이렇습니다. 고산이 이렇게 가니까 위치가 X 프라임이 여기 있는데 위치가 계속 같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사건과 이 사건이에요. 여기. 그래서 델타 X 프라임은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변화만 이렇게 델타 T 프라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연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두 사건이 이렇게 시간도 델타 T만큼 변했고 그 다음에 공간상으로도 처음에 여기 있었다가 도착할 때는 이만큼 이동해서 여기서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델타 X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아까 계량구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이 요 조합이 변하지 않는 양이라고 하면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겠죠. 고산의 입장에서는 델타 S 제곱이 이런 조합이 될 거고 소연에 대해서는 이런 조합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두 양이 같다는 거예요. 4차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4차원 거리니까 그거는 각 부분이 컴포넌트가 변하더라도 이 전체 요 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소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델타 Y, 델타 G가 다 변화가 없으니까 그건 0이고 이것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요 양이 고산의 입장에서는 델타 T 프라임만 0이 아니지 다른 것들은 다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과 이 양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델타 C, 델타 T로 묶으면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근데 요 양이 뭐냐면 델타 T분의 델타 X여가지고 결국 이 양이 뭐냐면 이 고산이 이 우주선이 움직이는 속도하고 같게 됩니다. V. 그래서 C분의 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델타 T는 바로 이거 넘어가니까 루트가 되고 델타 T 프라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계량 구조에서 시간 지연 효과를 유대낼 수 있죠. 볼 수 있는 거죠. 역으로 이런 시간의 흐름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이용해서 요 양과 요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으로 거꾸로 가면 유도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자, 그 다음에는 길이에 대해서 보죠. 광속 불변성. 여기 빛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두 개의 다른 관측자가 봅니다. O와 O'. 근데 O'은 O에 대해서 이렇게 V라는 속도로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관측자가 이 빛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여기 보면 빛의 경로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O'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두 사건인데 델타 T'이라는 시간 동안 델타 X 프라임 요만큼 이동을 한 거고 이 O라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요게 이 두 사건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위치가 델타 X만큼 변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빛이라는 건, 즉 최대 속도는 이 계량 구조에서, 이 사청 구조에서 델타 S라고 제곱이라고 정의한 그 양이 0이 되는 것이 빛의 경로를, 즉 최대 속도를 가진 어떤 물체의 경로를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요거는 두 가지를 표시할 수 있겠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O라는 이 관측자 입장에서는 델타 S 제곱이 이렇고 그 다음에 O'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게 0이 된다는 거니까 요거를 적용시키면 바로 O라는 관측자가 본 빛의 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0이 되니까 이것하고 이게 같은 거죠.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는데 그게 바로 델타 X가 C 델타 T가 되니까 이게 C가 됩니다. O' 관측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걸 이퀄 0이 된다는 걸 사용을 하면 이게 빛의 속도의 정의인데 이동 거리만큼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 거. 근데 델타 X'이 요거하고 같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나눠주니까 여기 C가 돼요. 그래서 두 관측자, 이거는 바로 O에서의 빛의 속도가 같죠. 그래서 모든 관측자에서 빛의 속도는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방 알 수 있고, 그리고 거꾸로 모든 관측자에서 빛의 속도가 0이 C가 이렇게 된다는 걸 가지고 있으면 거꾸로 요 조합과 요 조합이 다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둘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0이니 같겠죠. 이번에는 길이 수축에서 대해서 보죠. 길이 수축의 사고실험은 이렇게 했죠. 여기 어떤 막대기가 있는데 그게 정지해 있을 때와 이게 움직일 때. 그래서 정지해 있는 거는 이거 같이 따라가는 O' 관측자가 막대를 본 거죠. 그 길이를 L'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막대기가 움직이는 이 O라는 관측자에서는 막대기가 움직이겠죠. 움직일 때 그 길이를 L이라고 본 겁니다. 예.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발생한 두 사건의 거리를 길이로 해서 인지를 하는 거겠죠, 우리는. 그래서 동시에 이 막대가 어디 있냐, 요거하고 요거를 봐가지고 요 차이를 구해내는 거지. 요거는 막대기는 지금 보고 끝은, 그다음에 막대 앞에는 다른 시간에 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있는 걸 보면 그러면 이게 막대기의 원래 길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 막대기를 구성한 사건을 파악을 하고 그거의 영역을 찾아내는 게 바로 길이를 우리가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알람이 울리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시공간 다이그램에서 그리면 O라는 관측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막대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막대기 앞쪽 앞에 세계선은 이렇게 될 거고 막대기의 뒤끝의 세계선은 이렇게 되고 그 사이가 막대를 이루는 건데 예.
그 이렇게 막대 이루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정지해 있는 관측자가 본 막대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가 같이 움직이는 O'이라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요 사건 중에서 이 막대기를 구성하는 것은 역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움직이는 관측자 입장에서 막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요것들이 막대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L'이라는 거는 L'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요게 L'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각에 막대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O라는 관측자가 본 움직이는 막대를 관측한 건데 거기서는 요게 그 막대의 길이입니다. L. 그래서 L'가 지금 막대가 정지했을 때의 길이와 그다음에 막대가 움직이고 있을 때의 길이 L과의 관계는 이 시공간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관계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보면 이제 그거를 유도하는 시공간 매트릭 구조에서부터 그거를 이제 유도해 놨는데 복잡해지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펴보시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최종적으로 L하고 L'이 이게 길이 수축이 되는 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 길이 수축을 가정을 하면 여기서 또 거꾸로 요양과 요양이 서로 같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다른 관측계에서 요양과 요양이.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좀 다시 종합을 해죠. 그러니까 특수상대론적 시공간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공간과 시간을 결합해서 4차원 4개의 양으로 기술되는 사건들을 모아놓은 4차원 시공간 복합체 혹은 시공간 다양체인 겁니다. 여기에서 임의의 두 사건의 인피니테시멀 그 거리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거리는 요 마이너스 dt 제곱이 여기서 c를 일로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 유클리디언 공간의 거리 제곱이고 그 다음에 시간을 포함한 건 이게 마이너스 붙어서 요 양이 어떤 관측자라 그래도 요 양이 동일한 불변인 그런 시공간 다양체라는 거죠. 여기에. 요런 매트릭 구조로 갖는. 그래서 기하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3차원 유클리디언 공간에서 요양이 불변인 것처럼 4차원에서는 다만 또 하나의 그 축을 포함한 요양이 불변일 거라는 겁니다. 어떤 관측자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매트릭 구조를 갖는 4차원 시공간 다양체를 우리가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밍카우스키 시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매트릭으로 기술되는 이 시공간의 공률을 보면 이게 공률이 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편편한 매트릭, 플랫 매트릭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휘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률이 0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상 요 콤비네이션은 관측자 상관없이 불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은 광속 불변성, 동실성의 상대성,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최대 속도, 로렌츠 변환, 상대론적 속도 합성 등등 그런 성질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상대론의 그 성질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릴레오 변환이 이런 거였었는데 로렌츠 변환은 이렇게 된다는 거를 또 여기서부터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시간의 단위고 이거는 길이의 단위인데 이거 왜 그러냐면 그래서 단위가 맞지 않죠. 왜냐하면 C를 1로 되는 그런 단위로 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C 빛의 속도를 복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T 대신에 CT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로렌츠 변환에서 V 같은 게 있는데 이 V를 C분의 V로 바꾸면
그러면 C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다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 구조를, 즉 플랫 매트릭을 이렇게 좀 간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좌표계 하나를 도입해요. x뮤라는. 그래서 x뮤는 뮤가 4개가 되는데 0을 쓰는 거 보통 이제 시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0, 1, 2, 3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직교 좌표계에서는 t, x, y, g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ds 제곱이라는 이 라인 엘리먼트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에타 뮤뉴라는 이런 어떤 양을 도입해서 뮤뉴가 0에서 3까지 가고 0에서 3까지, 뉴도 0에서 3까지 가는, 그리고 dx 뮤, 이게 이제 이런 양들이죠. dt, dx 이런 것들, 그것들을 이런 조합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정의된 거냐면 뮤가 같은 뮤면 이거를 계속 더합니다. 0, 0, 1, 1, 2, 2, 3, 3. 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쭉 조합이 나올 겁니다. 에타 0, 0, 그 다음에 t 0, 0, 0, 0, 0, 그 다음에 0, 1, 0, 1 이렇게 쭉 다 있겠죠. 그랬을 때 d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dx 제로를 직교 좌표로 도입하면 dt니까 dt 제곱이 돼서 요거는 여기에 이거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에타 0, 0는 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에타 0는 여기 dt, dx가 없죠. 여기. 그래서 요거는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쭉 해보면 이 민카우스키 매트릭은 요 에타 뮤뉴가 이런 식의 값을 갖게 됩니다. 마이너스 1 여기. 그 다음에 이 대각선 쪽에 여기에 dx제곱, dy제곱 그 앞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다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민카우스키 매트릭 텐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수상대론적 시공간은 일반적인 미분 계약액의 어떤 미분 다양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사건의 거리가 이렇게 매트릭 텐서로, 민카우스키 매트릭 텐서로 주어지는 시공간이다 하는 거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공간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과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몇 분에 한 건지 모르겠네. 아까 시간 안 받았네. 그냥 다 해버리자. 자, 뉴턴의 시공간에서는 인과관계는 이렇습니다. 우선 정지해 있는 관측자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같이 정지해 있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가속돼서 쭉 갔다가 뭐 안드로메다 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B라는 관측자 이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절대 시공간에서는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 사건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관측자이든 상관없이 공유에 똑같은 절대 시간을 가져요. 여기서 요 P라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P라는 사건은 여기 Q3라는 사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건에서 어떤 물체가지로 날아갈 수가 있겠죠. 적당한 이 기울기에 해당되는 속도를 가지고. 그래서 P라는 사건은 Q3라는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날아가면 이쪽에 이 사건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더 빨리 날아가면 여기서부터 더 빠른 속도로 이쪽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사건에. 그리고 이 사건에도 이게 아주 더 짧은 시간에 이만큼 거리를 간 거니까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갈 수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여기 이 사건하고 여기에 근접하는 그런 사건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요것들이 다
P라는 사건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이게 미래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Q1이라는 이 사건하고 여기에서도 이게 역으로 P라는 사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면에 Q2라는 사건, 요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P라는 사건하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죠. 여기에서 이쪽에 영향을 주려면 P에서 그러면 시간은 걸리지 않았는데 거리가 이만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무한의 속도로 가져야 여기 가겠죠. 그래서 뉴턴 시공간에서는 Q2라는 거에서는 영향을 못 줍니다. 이게 무한의 시간을 속도를 가져야 되니까 여기 얼마든지 요거에 근접한 요 위에 거는 영향을 줄 수 있어도 그래서 이것들은 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자, 반면에 밍카우스키 시공간, 즉 특수상대론전 시공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의 흐름의 순서는 관측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A라는 관측자가 이렇게 있고 B라는 관측자가 이렇게 있으면 A라는 관측자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이 사건들이 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렇게 시간이 전개되는 거죠. 사건들이. 그리고 B라는 관측자는 그게 아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되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고 T1 프라임 이런 식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P라는 사건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E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E라는 사건은 관측자 A에 대해서는 이 P라는 사건의 그 다음에 일어난다. 그래서 E라는 사건은 P라는 사건의 앞에 있어요. 미래 쪽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관측자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E라는 사건은 P라는 사건이 요게 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이게 과거 쪽에 해당되고 그래서 관측자 B의 입장에서는 E라는 사건은 P라는 사건의 그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돼요. 일종의 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수상대론적 시공간에서는 빛의 속도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해주는데 정상적인 물체라 그러면 빛보다 빠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미래냐 아니면 요 관측자 B에 대해서는 과거냐 하는데 실제로는 미래냐 과거냐 하면 우리가 보통 미래는 요 사건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이 미래고 영향을 줄 수 없으면 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 빛이 어떻게 가나를 보면 됩니다. Q4 여기 Q4하고 Q3 요 사건을 좀 보죠. 이 P가 요 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그래서 빛의 가는 경로를 보면 빛은 왼쪽으로 쏜 빛은 이렇게 갈 거고 오른쪽으로 쏜 빛은 이렇게 갑니다. 따라서 요 두 빛이 제일 빠른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 경우 제일 빠른 경로고 왼쪽으로 갈 경우 이게 제일 물리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제일 빠른 경로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있으면 빛의 속도보다는 느린 거니까 정상적인 물체는 요 안에 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Q4라는 사건은 P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Q3라는 사건은 영향을 주려면 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Q3는 P가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거 Q3는 미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Q4는 미래가 될 수 있지만 Q3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이게 관측자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없겠죠. 그 다음에 Q1과 Q2 이 두 사건을 보면 이 두 사건이 P라는 사건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과연 두 사건을 과거로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데 과거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P의 과거라 그러면 P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Q1은 이 광불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는 그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Q1은 P의 과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Q2는 이게 영향을 P에 줄 수 있냐를 보려면 이게 빛의 속도보다 작은 속도로 간 거냐 이건데, 작거나 같은 속도로. 그래서 빛의 속도를 보려면 여기서 이 빛이 어떤 경로로 가느냐를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경로로 가기 때문에 이게 빛의 속도보다 작은 속도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경로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게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빛의 속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정상적인 물체가 갈 수 있는 경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P보다는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영향을 줄 수 없어서 P의 과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Q2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 사건의 미래 사건이냐 아니면 과거 사건이냐는 요 P라는 사건에서 빛이 어떤 경로를 가느냐가 그걸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Q2라는 거는 결국은 요만한 시간이 흘러가면, 그러면 이제 Q2도 요 뒤부터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요 전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Q2가 과거지만 요 전에 있는 사건들에서는 Q2는 과거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특별하게 지금 앞에는 등속 관측 계를 좀 생각했는데, 일반적으로 임의의 운동을 하는 관측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의의 운동을 하는 어떤 관측계가 있다 그러면 관측계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어떻게 보냐 하는 걸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여기서는 이게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접선은 나타나는데 요 각각이 다 요 순간에서의 속도인 거예요. 접선이. 그래서 여기서는 위로 가니까 이 속도가 0인 거고, 정지해 있다는 거고, 여기서는 어떤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거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여기서는 돌아올 때 여기서는 또 다시 세로로 되니까 여기서는 정지해 있는 거고, 정지한 거고,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쪽으로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정지해 가지고 정지 관측자하고 같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즉 여기서는 이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요 시점에서는 요게 속도니까 요게 요 관측자가 보면은 거기에 이 빛의 경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 요 각도가 같은 이 선이 바로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더 빨리 움직이니까 이게 더 좀 주로 이렇게 빛의 경로 쪽으로 쪼그라들겠죠. 그러다가 여기서는 다시 정지하니까 이렇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고, 이쪽에서는 거꾸로 왼쪽으로 가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정지해 있으니까 세로선이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임의의 운동을 하는 이 가속 관측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T1 프라임이고 이게 그 다음에 일어난 T2 프라임이고 T3 프라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재밌는 게 T3 프라임이 지금 어떤 사건에 요 시간에 일어난 사건들이고, 이거 전에 다 이제 아까 이제 과거는 광풀이 하겠지만 이것들은 다 이거 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여기 T 이쪽에 T 프라임 8, 9, 10 이런 것들이 요거 다음에 여기가 갔는데 여기에서의 어떤 시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됩니다. 즉 중에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여기서는 이 운동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미래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는 뉴턴적인 거에서 등속 운동이라는 것을 봤으면 한번 어떤 사건의 시간이 지나갔으면 그거는 다시 앞으로 미래에서 다시 그게 미래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런 사건들이라 하더라도 운동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래에 다시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이 미래의 어떤 사건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수상대론에서는 이렇게 어느 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다, 어느 게 미래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런 것들이 서로 뒤섞여 있게 됩니다. 그게 한 번으로 다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전에 일어났던 사건도 미래에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해 주려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요거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그게 이 광불 가지고 우리가 빛의 경로를 가지고 이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임의의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관측자가 있을 때 이 자기에 대해서 과거 사건이나 미래 사건이냐는 이 빛의 경로가 를 통해서 요 안에 들어가면 미래 사건이 되는 거고, 요 뒤에 요거에 들어가면 과거 사건이 되지만 나머지들은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라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에서 빛의 경로가 중요한데 어떤 피사건에 대해서 빛의 경로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빛의 경로가 이렇게 되는데 1차원에서는 2차원에서는 이렇게 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3차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구면을 이루는데 그림으로 나타낼 수는 없죠. 그래서 요거를 마치 콘처럼 생겼다 해서 빛이 이루는 광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광불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면을 광불면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랬을 때 P라는 사건과 관련돼서 이 Q1, Q2, Q3라는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번 그 거리 개념을 보도록 하죠. 우선 이 Q2는 빛이 가는 경로에 있습니다. 따라서 P와 Q2 사이의 간격은 ds제곱은 0이 됩니다. 즉 거리가 0이 되는 게 바로 이 빛이 가는 경로를 결정하는 그 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차원인 경우에는 ds제곱이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그게 0이 되면은 dx가 플러스 마이너스 ct dt가 돼가지고 이게 바로 빛이 가는 경로죠.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가는 경로죠. 그래서 이렇게 ds제곱이, 거리제곱이 0이 되는 거를 우리가 광간격이라고 합니다. null like separation. 반면에 Q1 같은 거는 어떻게 되냐면 ds제곱이 0보다 작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의 제곱이니까 항상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유클리디언 공간에서나 그런 거고, 아까 ds제곱을 마이너스로 포함한 것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서 그 빛이 가는 것보다 요 실제 움직이는 것이 더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보다 적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되면 요 양이 크죠, 요 양보다. 그래서 이게 음수니까 이 전체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 양이 음수가 되면 그러면 이게 실제 정상적인 물체가, 물리적인 물체가 갈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를 time like separation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Q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요 계산해 보면 마찬가지로 빛이 가는 거리보다 더 많은 거리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쪽이 크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ds가 양수가 되면 이거는 space like separation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속도 입장에서 볼 때는 빛의 속도가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움직이는 놈을 타큐온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실제 하는 그런 물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인과 구조를 보면 뉴턴적 시공간의 인과 구조는 이렇게 3차원 공간의 적층으로 시공간을 나타낼 수 있고,
현재에 잇따르면 현재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렇게 현재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보다 그 위에 거는 다 미래가 여기서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얼마든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 현재 사건들의 전에 일어난 사건들은 다 과거가 되는 거고. 근데 그리고 이거는 관측자가 움직이고 있더라도 이 개념은 똑같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특수행드름적 시공간에서 인과구조는 P라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 빛의 경로가 그걸 결정해 주는데, 이 광불 안에 들어가는 사건들은 미래고, 광불 이 뒤쪽에 들어가는 놈은 과거 사건들이고, 여기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광불 사이에 있는 것들은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정지에 있는 관측자의 P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여기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인 거죠. 여기. 그리고 관측자가 달라지면 이렇게, 그러면 이 현재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이게 현재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불면과 광불면 사이에 있는,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닌 그쪽에 있는 어느 평면이든지 거기가 현재가 되는 그런 관측자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여기. 자, 고유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타임렉 세퍼레이션, 타임렉 커브에 대해서 정의되는 건데,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은 관측자에 따라서 아까 다르다는 걸 전에 봤죠. 근데 임의의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관측자 자신이 측정한 시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가 차고 있는 시계가 있을 텐데, 거기서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쭉 시간을 잴 수가 있겠죠. 얼마나 시간을 흘렸는지. 그 시간이 바로 고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고유 시간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이런 경우에 특수상 드론적 시공간에서는 일종의 순간 등속계를 도입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게 계속 속도가 변하니까 이렇게 좀 복잡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순간마다 이렇게 속도가 다릅니다. 접선이 되게 속도인데,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요게 한 순간에, 요게 보면 정지해 있는 사람, 요 짧은 순간에 보면 정지해 있는 사람의 세계선은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순간에 이 사람의 속도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경로에 따라서. 그래서 요 순간에 우리가 아까 등속계에서 적용했던 요 델타 T와 델타 T 프라임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요의 속도를 알면, 그게 바로 이거죠. 델타 T 프라임은 델타 T하고 요게서의 속도를 V라 그러면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걸 시간지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근데 델타 T 프라임은 뭐냐면 요 순간에 이 속도를 갖는 그 관측자의 시간이에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이 임의의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 관측자가 바로 요 순간에서는 그 관측자와 같은 거죠. 따라서 적어도 아주 짧은 요 순간에서의 이 관측자가 재는 시간은 델타 T 프라임이 같은 거고, 그 델타 T 프라임을 우리가 프로퍼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프로퍼 타임은 각 순간에서는 그 델타 T하고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거를 V를 다시 DT분의 DX로 표시를 하면 이 전체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바로 라인 엘리먼트죠. ZS죠. 그래서 요 순간 등속계에서의 고유 시간, 그 관측자의 시간은 바로 라인 엘리먼트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경로를 따라서 고유 시간을 구하려면 요거를 계속 적분해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순간 등속계에서의 고유 시간은 바로 라인 엘리먼트로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유 시간은 이게 모든 관측계에 대해서 다 동일한 양이기 때문에 관측자에 따라서 변화지는 게 아니라 어떤 관측자가 보든 이 고유 시간은 다 똑같은 그런 스칼라 양이 됩니다. 그래서 ds 제곱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니까 매트릭을 이용하면 결국은 x가 그러니까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 경로가 뭔지만 알려주면 2차원 운동이니까 하나의 파라미터 람다로 기술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람다를 따라서 요걸 다 아는 양이니까 적분을 하면 람다 1에서 람다 2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요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관측자의 시간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두 사건에 있는 경로가 만약에 달라지면 그러면 요게 달라지기 때문에 고유 시간도 달라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두 사건이 같다 하더라도 경로가 이 경로로 갈 때와 그 다음에 이 경로로 갈 때와 이 경로로 갈 때 다 고유 시간이 타우1, 타우2, 타우3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뉴트전 시공간에서 하고는 다르죠. 거기서는 어느 경로로 가든 이 사건과 이 사건의 시간 차이를 빼면 여기서부터 걸린 시간이 되겠죠. 그렇지만 특수상대론적 시공간에서는 그게 아니라 두 사건이 주어진다 해도 거기까지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은 경로가 설정이 돼야지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가 경로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거라 결정되고 그것들이 다 경로에 따라 달랐다는 얘기죠. 고유 길이, 우리가 막대의 길이처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시 공간에 요 두 사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뉴턴 시공간에서는 이런 경로를 따지면 이 길이에 따라서 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바로 이제 고유 길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특수상대로성 이론에서는 뉴턴 시공간에서는 이 동시 공간 요거 하나에서만 그게 되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광불면 사이에 모든 게 여기에서 경로가 다 이 고유 길이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에 있는 이런 경로가 하나 주어졌다 그러면 이런 경로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게 다 이제 스페이스 라이크 커브가 되는 거죠. 요거는 광폭보다 바깥에 있으니까 다 빛의 속도가 빠르게 가야지 되는 거라서 실제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누구에서부터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경로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냥 길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순간에 그 극수 막대에 앉아 있는 순간 등속계를 가정합니다. 요 순간에 보면은 요게 일종의 작은 막대입니다. 그런 그 막대에 앉아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요거 막대를 생각하는 동시 사건을 생각하는 어떤 순간 등속계가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등속계를 도입을 하면 그러면 거기서 길이는 델타 x 프라임이 될 텐데 그거는 그 시간 여기서는 시간의 흐름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델타 t 프라임은 제로가 될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고 요게 바로 그냥 라인 엘리먼트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고유 길이는 역시 이거를 이 모든 경로에 따라서 다 다른 순간 등속계를 도입을 해서 막대에 앉아 있는 적분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라인 엘리먼트의 플러스가 되고 요게 바로 스칼라 양이기 때문에 고유 길이도 역시 관측자에 대해서 무관한 그런 불변 양입니다. 그래서 요 경로가 주어지면 역시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특수상대론적 시공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특수상대론적 시공간의 성질에 맞게 어떤 물리적인 이론들이 다 모순이 없게 부합이 되게 구성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속도가 0이고 운동 에너지가 0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속도를 갖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가 갖게 되는데 뉴턴 역학에서는 이게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이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속도를 컴포넌트로 성분으로 보면 좌표의 dxi가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나 이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속도가 되는 거죠. 근데 좌표의 i에서 이게 그 그러니까 특성적 시공간이 되면 차원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 쪽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4차원 시공간에서의 이런 어떤 경로가 주어지면 이놈의 속도는 어떻게 이 경로 따라가는 놈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 하면 소위 for momentum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for velocity라는 거예요. u 알파로 표시하는데 그건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여기서 좌표가 얼마나 움직였냐 dx 알파 그거를 요 경로를 따라서 요 순간에서의 그 아까 얘기했던 고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스칼라의 양이에요. 요거는 벡터의 양이고 그래서 그거로 나눠준 그래서 요거를 for veloc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3 velocity라고 그러고 요거는 요 dt가 고유 시간도 아니라서 이거는 관측자마다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건 스칼라량이라서 관측자에 상관없이 이 컴포넌트는 달라지지만 for velocity는 일종의 벡터량입니다. 이거는 좀 물리를 한 분이 네, 흥미 있을 거고 다른 분은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자, 속도가 이렇게 정의됐으니까 4차원 속도가 4차원 모멘텀은 단순히 4차원 속도에다가 정지 질량 그걸 곱해주면 4차원 모멘텀이 되고 그거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역시 dt를 타우 고유시간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요거를 dt라는 걸 도입해서 3 velocity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요 dt를 곱해주고 나눠주고 하면 이렇게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고유 시간의 dt라는 건 요거는 뭐냐면 그 순간적으로 여기에 움직이고 있는 그 등속 관측자 그거의 시간하고 같다 그랬어요. dt는 뭐냐면 그렇지 않고 이 정지해 있는 사람의 시간 흐름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시간 지연학 전에 누누이 얘기했던 그 관계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의 3 velocity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다 같은 양입니다. 그래서 for velocity는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거는 이제 3 velocity가 돼 있고 타우가 아니라 t로 나눠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 모멘텀입니다. 정지 질량 곱하기 3 velocity니까 요 양은 뭔가 새로운 팩터가 붙은 거죠. 여기. 그렇지만 하여튼 3 모멘텀의 어떤 확장된 그런 4 모멘텀의 그 공간 성분 이렇게 될 텐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타임 시간 성분인데 4 모멘텀의 그래서 요 양의 물리적인 의미를 보기 위해서 요 양을 좀 이렇게 보죠. 그 V가 아주 작을 때 그때는 요거 작은 양이면 이거 테일러 전개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테일러 전개를 해보면 1 지수가 있고 그러니까 nx 그래서 이렇게 되고 계속 전개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산해 보면 여기다 단위를 다시 c를 도입을 하면 그러면 이 첫 번째 텀이 mc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은 2분의 1 여기 m이 들어오면 m v가 제곱이 됩니다. c 제곱이 나눠져서 그리고 더하기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의미로 보면 요거는 우리가 뭔지 알고 있어요. 바로 뉴턴 역학에서의 운동 에너지에 해당됩니다. 즉 속도가 아주 작을 때는 상대론적 효과가 작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거의 정지해 있는 거니까 그때의 요 양이 요 텀이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일종의 상대론적인 특수 상대론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일반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다가 움직이면 이 물체가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그게 이렇게 표시된다 이겁니다. 근데 속도가 0이라 그래도 이 양을 보면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로 볼 수가 있는데 속도가 0이 되면 이거 다 0이 되는데 여전히 이 양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건 속도가 0이어도 에너지가 있다. 이게 바로 정지장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 즉 E는 mc제곱에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E는 mc제곱이. 그래서 이게 정지질량 에너지라고 보통 부르고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대론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또 다 더한 양이 이것까지 더한 양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속도를 만약에 빛의 속도로까지 느리고 싶다 그러면 얼마만한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 하면 이게 1이 되기 때문에 무한대가 됩니다. 즉 어떤 물체의 속도를 정지 상태에서 빛의 속도를 올리려면 여기다가 무한의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한의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물리적으로는 빛의 속도에 도달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다만 한 가지 강한 빛의 속도로 가능한 건 뭐냐 하면 질량이 없는 거예요. 여기 무한대가 되는데 질량은 0이 돼가지고 전체가 문제가 없는, 이거는 오직 빛이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무한의 에너지를 주지 않고도 빛의 속도로 달리는데 그건 0의 속도에서 빛의 속도로 증가한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빛의 속도였고 계속 빛의 속도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상대론적 운동에너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속도가 0일 때 이 운동에너지의 양은 정지질량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건데 운동역학, 뉴턴의 운동역학이 바로 MA는 F는 MA가 되는 거죠. 이거를 성분을 써보면 이게 가속도고 I 방향에 이게 이제 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다 공간 성분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요거는 시간 좌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 시간 성분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4차원 시공간에서의 벡터처럼 표시해 주려면 이건 이제 갈릴레오 변환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다른 관측자가 있다 그러면 그 형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게 T'이 되는데 T하고 같으니까 이게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XI와 FI가 X'I, F'I로 변해가지고 전체가 같은 형태로 다른 관측계에서도 이 뉴턴의 역학 방정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지만 특수상대론의 시공간에서는 이 T가 그렇게 변환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동형으로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특수상대론적인 시공간에서 역학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거는 아까 도입한 고유 시간과 그 다음에 velocity를 고유 시간을 한 번 더 미분한 acceleration이 되는 겁니다. 그게 되고 그 다음에 힘에 해당되는 것도 force라는 그 도입시켜서 4차원적인 어떤 벡터 방정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화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물리의 이론도 이 특수상대적 시공간이 갖고 있는 성질에 부합하도록 형태가 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전자계학 이론이에요. 맥스웰의. 여기도 보면 고유 시간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코디네이트 그게 나와 있고 이 커런트가 있는데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이거는 과연 특수상대적 시공간하고 무슨 일이 안 일으키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자계학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적절히 조합해서 이렇게 하고 요거를 소위 F뮤라는 텐서로 정의를 하면 그리고 이 전류와 그 다음에 전하 밀도를 가지고 소위 전류 밀도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러면 이 맥스웰의 방정식은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텐서 방정식이에요. 이 텐서 방정식의 특징은 뭐냐면 관측자를 바꾸면 그 새로운 관측자가 보는 이 전자계약의 방정식이 이 형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 미분이 새로운 관측자의 좌표가 되고 이 소위 이게 필드 스트렝스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새로운 관측자가 본 필드 스트렝스가 됩니다. 프라임.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게 어느 한 관측자에 대해서 텐서 방정식으로 쓸 수가 있으면 그러면 이 이론은 특수 상대론과 모순이 없는 부합하는 그런 이론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은 사실은 특수 상대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이론이에요. 뉴턴 시공간에서하고는 부합되지 않고 특수 상대론적 시공간에서는 잘 부합되는 그런 이론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연력학 어떤 형태의 어떤 물리행위 이론이 나오더라도 이 특수 상대론하고 부합을 하려면 그러면 이렇게 텐서 방정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소위 로렌츠 변환이라는 다른 좌표 관측자에 대해서도 이 이론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론은 일단 특상들은 시공간에서는 맞지 않는 이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소위 이제 상대성 원리가 자동적으로 보장돼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특수상대론이 1905년에 출현하고 나서 그 전까지 알렸던 모든 물리 이론을 다 특수상대론에 맞게 새로 수정을 해서 이제는 그 당시에 특수상대론적 새로운 시공간에 맞는 그런 모든 물리 이론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특수상대론은 시공간의 성질에 대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부합하는 물리 이론도 다 수정을 시켜버렸던 거죠.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다 얘기를 한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상대론적 시공간하고 뉴턴적 시공간은 어떤 관계를 갖느냐 그거만 얘기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대론적 시공간과 뉴턴 시공간의 관계는 어떤가? 그러니까 광속 불변성은 어떻게 되냐면 최대 속도가 존재한다는 건데 로렌츠 매트릭에서 보면 이게 이제 라인을죠. 그게 0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빛의 속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빛의 속도가 아니 그 빛의 속도가 여기 c가 아니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 로렌츠 매트릭에서 표시된 어떤 상수일 뿐인데 요거는 근데 빛의 속도가 요거하고 같지 않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빛이 질량을 갖게 되면 얼마든지 요 c가 아니고 더 작은 값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브 포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빛은 아니지만 여기 매트릭에 나오는 즉 이 시공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상수인데 그거의 속도를 갖는 어떤 다른 어떤 물리적인 실체가 있어서 빛을 대신해서 그 놈의 속도는 요 c를 갖게 되는 그게 있었을 겁니다. 예. 그건 그렇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죠? 뉴턴 극한을 하려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 c는 빛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속도가 이것이 같았을 뿐이지 이거는 시공간의 성질을 고려하게 기술하는 하나의 파라미터인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에 만약에 속도 상한이 없고 뉴턴의 시공간처럼 거기서는 계속 그 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요 시공간이 기술하는 이 c가 무한대로 계속 커지면 됩니다. 즉 c를 무한대로 보내는 게 바로 뉴턴 극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렌츠 변환 같은 게 이제 이건데 여기서 c를 무한대로 보면 이거 다 0이 되죠. 이거 0이 되고 그러면 바로 t 프라임이 t하고 같게 됩니다. x 프라임도 이거 0이 되고 이거 c가 여기 곱해주고 나누니까 그냥 v2로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갈릴레오 변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절대 시간이 바로 뉴턴 시공간의 성질인데, 예를 들어서 델타 라인 엘리먼트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C라는 양이 무한대로 가면, 그러면 공간이 얼마든 변하든 이게 굉장히 커집니다. 따라서 이 양은 이 전체 양은 그냥 이거 무시해도 됩니다. 이 양이. 그 다음에 다른 관측자에서의 라이너멘트는 요것이 요거 같을 텐데, 그것도 역시 시간 변화, 시각 무한대가 되면 그냥 요 시간 변화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하고 요양이 같게 되는데, 그 얘기는 뭐로 시간이 같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이.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같으니까 요양하고 프라임의 요양이 같아 보이니까 델타 L도 델타 L 프라임과 같다는 걸 알아서 시간의 흐름이 절대적이고 또 공간의 길이도 변하지 않고 절대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무한대로 가면. 인과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C를 복귀시켰을 때 빛에 가는 경로예요. 근데 C가 만약에 커지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가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이렇게 C2가 크면 이게 더 작은 양이 돼서 여기서 익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더 빨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빠른 속도로 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극한적으로 C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광불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쭉 뉘어져 가지고 펴져 가지고 여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특수상대로는 시공간에 C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바로 뉴턴적인 시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미래는 여기 다 미래고, 이 사건의 과거는 이게 요 전에 있는 거 이게 다 과거고. 그래서 인과관 구조가 뉴턴의 시공간에 갖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시공간에 대해서 뉴턴의 절대 시공간과 이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론적인 시공간이 있는데, 그게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둘 다 사건으로 이루어진 4차원 연속체라는 게 공통적인 성질이고 똑같은 거고, 모든 영역이 균일하고 경계가 없이 무한히 계속된다는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 출현을 하더라도 이 시공간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뉴턴 시공간은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으로 딱 분리가 되고, 인과 구조는 여기 얘기했던 이런 모양으로 되고, 그 다음에 두 사건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공간 따로 시간 따로 돼가지고 공간이 변하지 않고 길이가 변하지 않고 또 시간의 흐름도 변하지 않습니다. 관측자에 따라서. 반면 특수상대론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이 서로 합쳐진 복합체, 연속체라는 겁니다. 복합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인과구조는 결국 빛의 경로가 결정을 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빛의 경로, 광불 안에 들어오면 미래가 되고, 광불의 그 과거 광불 안에 들어오면 과거가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요거는 관측자에 따라서 이게 현재 사건들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의의 두 사건 간의 거리는 소위 라인 엘리먼트는 요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4차원 시공간에서 그래서 시간 쪽과 공간이 다 이렇게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요 양은 어떤 관측자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 불변인 양이고, 그래서 요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이 따로따로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이나 공 길이가 같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거를 기술하는 게 이제 소위 민카우스키 매트릭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특상대론의 종합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특성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반 상대론, 즉 여기다 물체가 출현하면 그러면 이 시공간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펴나갔는지 아인슈타인이 그거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참고로
백업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속도 합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갈릴레오 속도 합성이 요 위에 건데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경우든 빛의 속도를 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화면을 좀 따라가 보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 겁니다. 그 다음에 쌍둥이 패러독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패러독스가 아닌 겁니다, 결국은. 이것도 좀 살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특성대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